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아버지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입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을 좀 울리는데 22번째 편지, 어둠 속을 걷는 나의 딸에게. 아버지의 글인데도 뭐랄까 마치 다정한 엄마처럼 또 가장 친한 친구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요. 오늘 저희는 이 편지에 담긴 지혜들을 하나씩 좀 꺼내보면서 당신의 삶에 들이온 어둠을 헤쳐나갈 작은 등불 하나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네, 이 편지가 그저 힘내라고 말하는 그런 막연한 위로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아주 구체적인 5가지 나침반을 손에 딱 쥐어주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나침반들이 각각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좀 막막한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침반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온다.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둠을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빛을 잉태하는 자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비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탁월한 비유죠. 관점을 그냥 180도 바꿔버리니까요. 보통 우리는 어둠을 없애야 할 것, 그저 견뎌내야 할 고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궁이라는 건 생명이 시작되는 곳,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는 공간이거든요. 이 비유는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새벽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 어둠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당장은요. 네, 당장 눈앞이 캄캄한데 이게 빛을 잉태하는 과정이야 라고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좀 주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편지가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유도해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총총히 빛난다는 구절처럼요. 이건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한번 재설계해보라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초대장이요? 네. 지금 겪는 고통의 깊이를 재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내 어둠이 이만큼 깊으니까 장차 나에게 올 새벽은 상상 이상으로 눈부시겠구나 하고 미래의 빛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훈련이죠.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이 어떤 빛으로 바뀔지 상상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로 바꾸는 겁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다가올 빛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둠 속에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겠네요. 자, 그렇게 어둠을 빛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은 그 어둠 속에서 필연적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첫 번째가 마음가짐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 나침반은 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지혜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나침반의 제목이 넘어진 자리에서 빈손으로 일어나지 마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건 제 얘기 같아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길 가다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창피함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변부터 살피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흙먼지만 대충 털고 벌떡 일어나게 바쁘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넘어진 김에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쉬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면 거기엔 반드시 보물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 보물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점이 이 편지의 큰 미덕이에요. 그냥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죠. 3가지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공감이라는 보석. 공감. 둘째는 나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개 숙이게 되는 겸손이라는 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인내라는 황금. 전부 꼿꼿이 서서 걸을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보물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넘어져서 아프고 창피해 죽겠는데 그 자리에서 공감이나 겸손을 배우려면
이건 거의 성인의 경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머무름과 관찰에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대신에요. 넘어진 그 상태 그대로 잠시 머물러 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속상하지? 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이게 바로 겸손의 발견이고요. 또 나처럼 이런 실패로 아파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 그 사람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게 공감의 시작이고요. 아, 넘어진 자리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을 가장 낮은 곳에서 대면할 수 있는 성찰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편지가 말하죠.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실패라고요. 실패의 재정이네요. 와, 듣고 보니 최근에 넘어졌던 제 자리들이 막 떠올라요. 너무 급하게 일어나느라 놓쳐버린 보물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죠. 정말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침판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닥은 추락의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발판이다.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녀가 인생의 밑바닥을 회상하면서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희망의 신호였다고 말한 부분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흥미로웠던 게 아버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닥을 완전한 자유라고 해석하더라고요. 희망의 신호와 완전한 자유.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 차이가 이 편지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건 여전히 위아래, 즉 성공과 실패라는 수직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희망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그 차원 자체를 벗어나는 개념입니다. 차원을 벗어난다. 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는 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평생 그 불안감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아, 그렇군요. 바닥에 닿는 순간 나를 올가매던 가장 큰 족쇄인 추락에 대한 공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상태가 주는 그런 역설적인 해방감이군요. 이 사라지고 비로소 내 두 발로 디딜 수 있는 절대적인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닥에 닿은 딸에게 축하를 건네는 겁니다. 그게 결코 비꼬는 말이 아니라 딸아, 너는 이제 불안에 쓰던 모든 에너지를 오직 튀어오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진심 어린 격려인 셈이죠. 와, 바닥에 떨어진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관점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렇게 바닥을 딛고 다시 튀어오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멈춰있는 듯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번째 나침반이 바로 그 시간에 대한 위로 같았어요. 네, 겨울나무는 봄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를 보면서 아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나무가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 비유가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아무런 성과도 변화도 없이 멈춰있는 것 같은 내 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요. 이 비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멈춤을 실패나 퇴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불안하죠. 멈춰있으면. 그렇죠. 하지만 편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한 정지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성스러운 준비의 시간이라고 딱 명명합니다. 멈춤과 기다림의 가치를 완전히 재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 치열하고 성스러운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겨울나무는 봄이 언제 오냐고 보채거나 겨울이 너무 길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묵묵히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를 뻗으면서 양분에 저장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앙상한 겨울나무 같아서 불안하다면 이 비유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준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겨울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믿어주고 조급해하지 않고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화려한 봄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편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여전히 지칠 때가 있잖아요.
바닥도 딛고 겨울나무처럼 기다려도 봤는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을 때 편지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한 안전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5번째 나침반, 희망은 너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인용해서 희망은 깃털 달린 새라고 말하죠. 우리 영혼의 둥지를 틀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작은 새.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내 마음속에서 노래를 불러준다고요. 이 편지를 통해서 희망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극복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성과는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지 하고요. 네, 희망을 마치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결과물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 편지는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희망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무조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일까요? 편지에서 희망을 가장 충실한 친구라고 부르던데 그렇다면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노력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새는 결코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존재를 믿고 아주 작은 노랫소리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주는 것뿐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아주 다정한 메시지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애초에 자격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 나침판을 모두 살펴봤네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는 딸이 상처 없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도 다시 고개를 드는 들꽃처럼 자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딸이 가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에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마지막 격려와 함께 사랑한다, 나의 우주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 그 깊은 사랑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딸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 건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둠과 실패, 바닥과 기다림이라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국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편지 마지막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새벽을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다시 새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조용히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